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신대왕의 안산 역사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의 역사 이야기의 신대광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한국인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디아스포라의 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우리 재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미동포에 대한 이야기는 뭐 참 할 얘기가 많죠. 일단 뭐 현재 죄송합니다. 해외에 가장 많이 나가서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바로 재미동포죠. 해외 우리 동포들이 한 750만 정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뭐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이 재미동포인데, 뭐 저도 어렸을 때 제 주변에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또 뭐 제 친구들 중에도 현재 미국에 이민가 살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또 뭐 최근까지 미국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놀라웠는데, 뭐 어쨌든 도대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까, 또는 이주를 했을까. 이 한국인의 가장 큰 디아스포라인 미국으로의 이주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의 이주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뭐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이 디아스포라의 아픔과 함께 시작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좀 시기적으로 좀 몇 개의 시기로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는 이제 이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세 시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초기 이민 시기인데요. 1903년에 101명의 한인들이 오늘날 인천항을 떠나서 사탕수수 노동자, 하와이죠.
사탕수수 노동자 신분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해서 그 일본이 패망하는 1945년까지를 보통 이제 첫 번째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시기에는 이제 미혼의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죠. 그리고 또 이들과 사진 교환을 통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진 신부들이 뭐 대부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또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들, 뭐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45년 해방으로부터 1950년 6.25 전쟁을 거쳐서 65년도에 미국 이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건너간 사람들이 많죠. 뭐 이 시기에는 이제 주로 미국 병사들과 결혼한 한인 여성들,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고아, 혼혈, 뭐 입양아 등의 아동들, 유학생들이 또 많이 건너갔던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5년 이후에 건너갔던 오늘날의 소위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영주 목적의 이제 가족 이민자들이 좀 많이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모진 바람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아스포라 한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미국 이민간 우리 한인들의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게 된 이주를 하게 된 우리 한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세 시기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시기인 1903년 그 본격적인 그 이민 정책이 시작이 되고 나서 1945년 해방할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이 미국하고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이제 1882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1876년에 우리가 이제 그 일본과 소위 그 조일 수호조교 일명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근대적인 조약을 처음 맺게 되죠. 뭐 다 아시다시피 불평등 조약이죠. 그런데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서양의 주요 열강들하고도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체결한 나라가 이제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랑 1882년에 이제 재물포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외교 및 그 통상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이제 초창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882년부터 대략 한 뭐 1902년까지 한 20년 정도 이때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뭐 방문이 주 목적이었죠. 뭐 해마다 한 200에서 한 400명 정도 미국을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망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뭐 잘 아시다시피 갑신정변 이후에 뭐 소강범이라든지 뭐 소재필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 외에 이제 그 유학생들이 건너가고 또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 뭐 그 당시에 이제 주로 이제 인삼을 팔았던 그런 상인들이 주를 이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된 것은 이제 1903년인데요. 이때가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집단으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약 노동자로 그 우리 한인들이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가게 됩니다. 그 어떻게 가게 되느냐? 이 한인 노동자들을 하와이로 그 계약 노동자로 가는데 그 중개했던 초기 중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그 뭐 잘 아시는 그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뭐 언젠가 뭐 이 알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의사인데 중국 선교를 하러 왔다가 이제 실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다가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선교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선교 업무를 때려치고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의 공사로서 이제 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우리나라 이권을 미국에 많이 넘겨준 뭐 대표적인 사람이죠. 뭐 예를 들면 운산 금광 등 미국의 이익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사람 당시에 그 다음에 사업가였던 그 미국인 데이비드 대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목사였던 조지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당시 인천에 있었던 그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내리교회가 있는데 그 현재 위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중구청이 있잖아요. 인천에 가면 이제 그 월미도가 있고 흔히 그 근대 그 개항지라고 불렸던 중구청 일대 그 바로 이제 언덕 너머에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그 우리나라 초기 이 기독교 선교하고 또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인데요. 거기 뭐 성당이라든지 성공의 성당, 뭐 감리교였던 이 내리교회 등등 초기 그 선교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당시 이제 그 조지 존슨 목사, 어쨌든 뭐 이들에 의해서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가게 되는데요. 당시 그 알렌은 이제 그 의사 선교사로서 고종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조선 정치에도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렌의 권고에 따라서 이제 이민원이라고 하는 이제 해외 이민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관이 생겨났고, 그 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제 그 사업가 되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임자가 돼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꺼려했죠. 그 낯선 이국 땅에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내리교회 감리교 목사였던 존스가 적극 나서가지고 교회 그 신도들을 이제 관장을 해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하와이 그 한인 사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민자 사회에서 초기에 어떤 커뮤니티의 중심지는 교회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것이 그 이 하와이 이민에서도 유래가 되지 않았나,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인천에 있는 그 교회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1명을 실은 그 최초의 이민선이 이제 1902년 12월 22일 날 인천항을 떠나서 1903년 1월 13일 날 그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이거와 관련된 그 뭐 자세한 이야기는 그 인천에 가시면 현재 그 인천에 그 월미도에 거기 이민사 박물관이 있어요. 그 이민사 박물관에 가시면 당시 그 이민을 떠났던 조선인에 대한 상황, 그 다음에 이민을 간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하와이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전시가 되어 있으니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인천의 이민사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1903년 1월 13일 날 도착한 우리 한인들은 참 그 열대의 뜨거운 기후와 그 다음에 그 사탕수수 노동이 참 굉장히 힘든 노동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우리 한인들이 가게 된 거는 사실 그 전에 이미 그곳에는 중국 노동자들이 왔다가 너무 고대해서 떠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를 일본 노동자들이 와서 차지하게 됐는데, 일본 노동자들도 이제 뭐 너무 고되고 또 노조를 설립하고 하니까 이제 다 떠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 게 이제 우리 한인들인데, 한인들은 뭐 근면에 DNA가 있었는지 거기서 끝까지 눌러 앉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1905년에 이제 일본이 그 하와이로의 그 이민을 제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이의 한인 이민이 중단이 되는데, 그때까지 총 그 7,226명의 한인들이 하와이로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많이 갔죠. 초창기 한 100명 갔다가 그 이후에 불과 몇 년 사이에 7,000명이 넘게 갔으니 엄청 많이 간 거죠. 당시에 그 하와이 이민자들의 84%는 젊은 남자들. 그러면 그만큼의 숫자의 젊은 여성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9%만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 현격한 그 남녀 성비의 차이는 결국은 이제 얼마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1910년부터는 이제 결혼 연령의 여성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뭐 속된 말로 노총각으로 일하다가 죽게 생겼다 하면서 이제 고국에 신부들을 좀 보내달라라고 하죠. 그런데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자유 연애를 했던 시기도 아니고 또 뭐 거리가 뭐 가까워야 뭐 서로 얼굴도 보고 뭐 만나기도 할 텐데 뭐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이거 참 난감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고안해냈던 것이 이제 바로 사진 신부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진을 여러 명의 이제 신부들의 사진을 그 모아놓고 찍어서 하와이로 보내고, 그럼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이제 총각들이 그 사진을 보고서 이제 신부를 선택을 하면 그 이제 신부들이 이제 하와이로 건너와서 이제 만나서 결혼하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참 해프닝도 많았다고 해요. 뭐 남자들도 사진을 보냈겠죠, 신부들한테. 근데 뭐 현재 나이에 사진을 보낸 게 아니라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을 보내다 보니까 뭐 짧게는 뭐 5년, 뭐 많게는 10년 전 사진을 이제 보내서 뭐 신부들이야 뭐 그거 알겠습니까? 그냥 젊은 남자이겠거니 하고 와 봤더니 이건 뭐 5살,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가장 심한 경우가 17살 차이가 나는 남성과 결혼한 신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거의 아저씨 뻘 되는 신랑을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 거죠. 하지만 뭐 많은 돈을 주고 하와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다시 물를 수는 없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이거 참 난감한 거죠. 그래서 참 한인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운명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와이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탕수수가 워낙 고되고 힘든 일이다 보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일이 없을까 하면서 이제 보다 좀 그 수익을 좀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찾았는데 보니까 여기 쌀 농사도 되겠네, 뭐 고구마 농사도 되겠네,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등등.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농장을 벗어나서 다른 일을 찾게 됐고요. 또는 이제 미국 본토로 건너갑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태평양 건너서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이쪽으로 많이 갔죠. 그 당시에 미국은 이제 저쪽 대서양 쪽에서 이제 점점 서부로 한참 진출할 당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륙 철도를 한참 놓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철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미국의 그 철도 노동자들로 많이 건너갔던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그 미국 사회의 그 차이나타운이 형성된 게 이제 그 무렵부터 형성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로 건너가면서 철도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수원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그 하와이에서 이제 본토로 또 많이 이주하게 되는데, 대략 한 15년까지 한 1000명 넘게 한인들이 본토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한편 뭐 이제 이렇게 초기 그 합법적인 이민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경우도 있었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라든지 뭐 안창호 선생 등 많은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학을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1910년에서 1924년
뭐 이 무렵까지 540여 명 정도가 유학생의 신분으로 미국을 갔다고 합니다. 그럼 당시에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간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주로 많이 가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었죠. 일본으로도 많이 갔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미국으로도 유학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그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는 경우는 그 이쪽 그 남쪽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남한 출신의 유학생들이 많이 간 곳은 아니었고요. 주로 그 북쪽 지방에 평안도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유학을 갔다고 해요. 그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여러 종파들이 오게 되죠. 뭐 미국에 이제 주로 그 보수적인 그 신앙을 가진 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뭐 침례교 등 여러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초기 우리나라 선교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그 종파별로 이제 워낙 그 선교지를 차지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무분별한 그 소위 그 선교 전략 때문에 이제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좀 이렇게 영역을 구분하자. 그러면서 이제 영역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로 이제 북한 지역에는 이제 북쪽 지역에는 이제 주로 장로교가 많이 들어갔고요. 이 남쪽에는 이제 감리교가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이제 분할한 거죠. 그러나 이제 대도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느 종파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서울이라든지 뭐 평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감리교, 장로교 뭐 다 들어갔고 주로 이제 이쪽 그 남한 쪽에는 이쪽 그 서해안 쪽 그 이하 쪽은 감리교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강화도라든지 이쪽 그 경기 서남해안권은 주로 이제 교회가 감리교가 많은데 우리 안산 지역에서도 그 100년 넘은 교회가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곳의 교회가 있는데 그 여기 그 번호동에 있는 샘골교회, 그 다음에 여기 초지동에 있는 성강교회, 그 다음에 화정동에 있는 화정교회, 이 세 교회가 다 100년이 넘었어요. 꽤 오래된 교회죠. 그런데 이 세 교회 공통점이 다 감리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초기에 우리나라 그 개신교의 분포 상황하고 딱 일치하는 그런 경우죠. 얘기가 좀 옆으로 잠깐 샜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쪽 그 평양 일대, 그러니까 북한 평안도 지방에 선교지를 확보했던 이제 장로교가 이쪽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그 큰 그 뭐 호응을 얻었다고 할까요? 굉장한 그 신앙의 큰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유명한 사건인데 평양 대부흥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요. 엄청난 그 신도들이 모여서 대성황리에 끝난 평양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뭘까? 저도 옛날에 그 어느 이제 논문에서 이제 읽었던 사례인데요. 당시 이 평안도 지방에 뭐 얘기 잠깐 옆으로 좀 새겠습니다. 평안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조선 말 근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평안도 지역은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사신들이 오면은 반드시 이제 압록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의주 거쳐서 평양 거쳐서 개성 거쳐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 반대로 이제 대중국 사신들이 가는 코스도 똑같죠. 한양 떠나서 개성, 평양 들렀다가 의주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 코스이기 때문에 이 평안도는 이제 익류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국가로. 왜냐하면 이 사신 접대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평안 감사가
평안도를 담당했던 그 행정의 총책임자가 아니라 평안감사인데 이 평안감사가 세금을 걷어서 그냥 거기다 두고서 중국 사신이 오면 또는 우리나라 사신이 중국에 갈 때 사신 접대안이라고 비용을 다 씁니다. 그런데 뭐 사신이 해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신이 오지 않을 때는 이제 이 평안감사가 세금을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말에 뭐 평안감사도 뭐 지가 싫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가면 이제 뭐 세금을 마음대로 거둘 수 있으니 뭐 요즘 말로만 한미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각종 폐해가 많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그 이 관리들이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아, 내가 평안감사에 가면은 한미천 잡겠구나. 그걸 반대로 말하면 평안도 사람들은 정말 고역이죠. 세금을 정말 많이 착취를 당하는 거죠. 조선시대는 특히 이제 평안도 지방을 굉장히 무시하고 괄시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 시험에 합격자도 생기지 않고 또 이들 지역은 반역의 기운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평안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곳은 반역의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밑바닥에는 이 왕조에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 뒤집어야 된다. 이 왕조는 뭐 망해야 된다.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그 정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사조 또는 새로운 변화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왕조가 이제 철저한 그 성리학 사회였다면 조선 말기에 이제 새로운 그 개신교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했던 거죠. 철저한 그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 사회. 그러나 개신교는 평등하죠. 평등을 추구합니다.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또한 내세가 있어요. 성리학은 내세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간대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환상적인 세계에 갈 수 있다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정감록 등 이런 예언 사상도 있었고 또 미륵불 사상도 있었지만 뭐 어쨌거나 새로운 인물인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 종교를 전파할 때 사람들이 매료됐던 거죠. 더군다나 이 서양 선교사들은 뭐 당시 국내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와 성당은 당시 그 평안도 지방의 민중들에게는 피난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나 성당으로 달려갔고 또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고 또 자기 신체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로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안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자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미국으로 갑니다. 뭐 그건 이제 통계도 나와 있어요. 당시 미국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보낸 지역은 바로 평안도 지역이었습니다. 도산 안창원 선생도 미국으로 간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어쨌거나 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한인 유학생들이 미국을 갔고요. 자, 이렇게 해서 1945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 미국에 살았던 우리 한인 이민자가 대략 하와이 한 6,500명, 본토에 한 3,000명 정도, 주로 이제
캘리포니아죠. 그쪽 지역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일포드 호를 타고 처음 1902년에 하와이로 갔던 이 한인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미국의 이민이 본격적으로 이제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하와이에 이민 간 그 우리 한인들이 거기서 뭐 그냥 열심히 일만 한 것은 아니었고요. 당시 이제 조국이 그 일본의 식민지가 됐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또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중국 동포들도 그랬고 이어서 이제 우리 그 미국 이민자들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직간접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하우라고 한 섬에 당시 이제 코알라우 지방의 칼루라고 하는 그 농장에서 독립군 사관을 양성할 목적으로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한 것을 창설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유명한 그 박용만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이 그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군사 교육단체를 만들게 되는데 참 대단하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군사훈련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또 이를 위해서 많은 그 우리 하와이 이민 노동자들이 조금씩 또 그 힘들게 번 돈을 모아서 독립군 군자금으로 내놓습니다. 참 눈물겨운 이야기죠. 조국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조국을 등지고 떠난 이 사람들이 그 조국이 뭐가 좋다고 또 이렇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지, 참 그래서 요즘에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이겠죠. 자,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하와이에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초기에 정착해서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제2시기에 우리 하와이 이민을 미국 이민을 좀 살펴볼 텐데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아침 이슬. 긴 밤지 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양희은이 부른 아침 이슬이었습니다. 네, 그 하와이의 이민으로 시작된 미국의 이민이 이제 그 1945년 해방 이후에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죠. 그 이유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이제 끝이 그 미국의 주도로 연합군이 이제 일본을 패망시키고 나서 우리나라의 이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미군이 이제 주둔하게 되면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45년부터 해서 48년까지 3년간 미 군정이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남한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이어서 1950년 6.25 전쟁이 이제 터지게 되면서 오늘날까지 이제 미국의 군대, 미군이 이제 주둔을 하게 되죠. 그 당시 그 6.25 전쟁 때 그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미군들은 뭐 대부분 미국 내에서도 그 하류층 출신의 2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나먼 그 이국 땅에 와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그 고독감이 뭐 엄청나게 컸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제 남한에 있던 여성들 뭐 상당수는 이제 기지촌 여성이라고 불리는 그분들과 또 연애도 하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꼭 그분들만 아니겠지만 여러 경우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여성들과 결혼하게 된 미군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됐을 때 그 이들을 따라간 그 한인 여성들이 상당히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대략 이제 통계로 보면은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대략 한 50년 정도 그 미군의 이제 부인으로 미국으로 이민 간 한인 여성들이 약 1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정말 많은 수의 그 한인 여성들이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그 또 다른 그 축은 입양입니다. 입양. 그러니까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1954년에 전쟁 그 고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해외 입양이 이제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아시다시피 그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그 민간인 피해자들이 생겼잖아요. 뭐 군인들의 피해도 컸지만 뭐 그 피난을 가면서 또는 국군과 그 인민군에 의해서 참 많은 어른들이 희생을 당했죠. 전쟁으로 인해서 또는 그 사상으로 인해서 이데올로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결국 남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남게 됐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부모 없이 이제 고아로 자라야 되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 입양이 시작됐는데 대략 그 전쟁 이후부터 해서 2002년까지 해외로 입양이 된 한국인의 수가 약 한 15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나갔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우리나라가 고아 수출국 1위다. 해외 입양하는 아이들의 수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순위가 좀 내려가긴 했지만 그래서 참 불명예를 많이 안았죠. 한국은 아이를 수출하는 나라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입양된 아이들이 현재 살면서 자라면서 부모와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서 또 자기가 입양됐다는 것을 알고 나서 겪게 되는 어떤 정체감의 혼란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도 있었고요. 또 부모를 찾겠다고 한국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우가 있었죠. 뭐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와서 우리 학계에서도 이 입양 아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해외로 입양된 그 15만 명의 그 한국의 고아 아이들 중에 약 10만 명 정도가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미국으로 입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인 여성들 10만 명, 그 다음에 이 고아들의 입양된 숫자가 10만 명, 한 20만 명 정도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대략 그 미국 동포의 한 5% 정도 해당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사실 이제 미군의 이제 그 남편 따라갔던 이 한인 여성들도 뭐 미국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됐고 이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오로지 이제 남편만 바라보고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고립적인 삶을 감내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한인 여성들도 그렇고 또 이 고아들도 마찬가지죠. 해외 입양이 됐지만 어떻게 이제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이제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았던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그룹은 이제 전후 미국 그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려고 많은 유학생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의 무게 중심 축은 이제 미국이 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 국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65년까지 대략 한 6천 명가량의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뭐 지금도 뭐 미국 유학생들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들이 뭐 학위를 취득하든 못하든 간에 미국 사회에 정착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이 미국의 유학생들의 파워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고 오늘날에도 2024년 현재도 가장 많은 유학을 가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 됐고 또 그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친구들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정계, 학계, 경제계 뭐 등등 여러 분야에 포진해 있으면서 어찌 보면은 뭐 한편으로 본다면은 뭐 세계 가장 선진 학문과 문화와 경제를 대변해 준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모든 어떤 그 정신적인 축이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면도 무리가 없지 않아서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미국 이민 시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한편 그 1965년에 이제 미국이
미국의 이민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을 초청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 뭐 유학이든 뭐든 혼자 갔지만 이제는 세 번째 시기인 그 65년 이후에 미국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가족 단위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65년이니까 이제 제 기억으로는 저도 이제 제가 7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살았던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살 때인데 그때 제가 살던 그 동네 마을이라고 할까요? 마을 주변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가는 사람들, 유학이 아니고 그 이민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재산 다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뭐 비자 받고 뭐 한참 이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를 종종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제 부러움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으로의 이민이 가장 그 많았던 때가 올림픽 때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988년, 89년 뭐 그 무렵에 정말 엄청난 그 우리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할 그 당시에도 미국의 이민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은 정말 좀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국 그 인구 센서스에 나타난 재미 한인 인구들의 통계 숫자를 보면 1905년에 한 5천여 명 정도 됐던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20년대에는 한 6천 명, 30년대에는 8천 명이 넘어서고 50년대 가면은 이제 7천 명 이상이 되다가 70년대쯤 되면은 이제 10배가 되는 7만 명 정도가 되고요. 80년에는 뭐 한 6만여 명, 90년에는 한 80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100만이 넘어서는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 200만이 넘는 대략 한 뭐 250만 조금 안 되는 그런 그 이민자들, 이주자들이 미국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 많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글쎄요, 그 미국이 현재 뭐 전 세계 한인들이 가장 많이 나가 살고 있는 나라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 이렇게 이제 순서가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뭐 긍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고 뭐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양면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는 특히 이제 미국으로의 이주는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국으로의 디아스포라 이주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멕시코로 이주한 우리 한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이
순박한 꽃이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찔레꽃 순박한 꽃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처럼 울었지.
울었지